외국 시장 한복판에서 들린 고향 노래. 설은 정하윤. 나는 한국을 떠나 이곳 태국의 치앙마이에 작은 가게를 열었다. 한국의 아기자기한 소품과 헌책을 파는 고요서점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늘 정막이 흐르는 곳. 책장 사이를 채운 것은 손때 묻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나의 고요한 고집이었다. 손님 대부분은 이곳에 여행 온 한국인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고 정해진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이상 섞이지 않았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행하기 좋죠? 같은 상투적인 대화가 오갈 뿐 내 이야기는 철저히 숨겼다. 계산대를 사이에 둔 거리가 내가 세상과 허락한 유일한 거리였다. 가게 안에 나는 낯선 땅에 세워진 작은 섬이었다. 가족과의 지독한 불화 끝에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평생 나를 옥죄던 아버지의 기대와 어머니의 무관심. 그들은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조차 내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너만 아니었어도. 이제라도 정신 차려. 검은 상복을 입은 내게 쏟아지는 화살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는 안 봐. 라는 말을 내뱉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 후로 3년. 나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곳의 뜨거운 공기와 짙은 향신료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막 같았다. 나는 안전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닫고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야시장으로 향했다. 해가 저문 뒤의 시장은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코를 찌르는 고수 냄새와 달콤한 망고 냄새, 숯불에 구워지는 고기 연기가 뒤섞여 독특한 향을 만들어냈다. 형형색색의 과일과 낯선 채소들, 시끄러운 흥정 소리가 뒤섞인 혼돈의 공간. 나는 익숙하게 인파를 헤치며 나아갔다. 나는 이곳의 풍경일 뿐 풍경 속의 사람은 아니었다. 늘 그랬다. 그러다 그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멜로디. 귀에 익은, 아니 뼛속에 새겨진 낡은 트로트 가락. 할머니가 볕 좋은 툇마루에서 빨래를 개며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다. 태국 상인의 외침도, 오토바이 경적 소리도,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음소거된 채 오직 그 노래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3년간 애써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낡은 노래 하나에 속절없이 열려버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따뜻했던 눈빛,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어? 하고 묻던 다정한 목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까지 한꺼번에 덮쳐왔다.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숨을 골라야 했다. 나는 홀린 듯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복잡한 시장 골목,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길 잃은 나를 부르는 유일한 등대 같았다. 나는 사람들을 헤치며 오직 그 소리만을 쫓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행여나 노래가 끊길까봐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낯선 향신료 냄새도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 신경이 오직 저 희미한 멜로디에만 꽂혀 있었다. 3년간 애써 외면했던 과거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잡아끌고 있었다. 소리의 근원은 시장의 가장 깊고 후미진 구석,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밝은 조명과 호객 소리로 가득한 중앙 통로와는 달리 그곳은 희미한 백열등 몇 개가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다. 낡은 천막 아래 온갖 헛 물건들을 산처럼 쌓아놓고 파는 좌판. 고장난 선풍기, 짝이 맞지 않는 찻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액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잡동사니 더미 위, 긁힌 자국이 가득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바로 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좌판의 주인은 주름이 깊게 팬 마른 체구의 태국인 노인이었다. 그는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모든 소음과 무관하다는 듯 느릿하게 부채질만 하고 있었다. 그는 노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수많은 낡은 물건 중 하나가 내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좌판 앞에 섰다. 노인은 무심한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시선을 허공으로 돌렸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리켰다. 이거 이 노래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내 어설픈 태국어와 손짓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갸웃거렸다. 나는 다시 이번에는 플레이어 안에 돌아가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가리켰다. 라벨도 없이 누렇게 변색된 플라스틱 몸체. 저 작은 물건이 내 3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귀찮은 표정으로 플레이어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노래가 뚝 끊겼다. 그러자 시장의 소음이 다시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쳐왔다. 나는 노래가 사라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노인은 플레이어에서 테이프를 꺼내 내게 건넸다. 그리곤 발치에 있던 낡은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라벨도 없이 뒤죽박죽 엉킨 수십 개의 낡은 테이프들이 더 있었다. 그는 그저 아무거나 골라 틀었을 뿐이라는 무언의 몸짓이었다. 나는 테이프를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방금 전까지 노래를 품고 있던 온기. 나는 홀린 듯 지갑을 열어 돈을 꺼냈다. 얼마를 줘야 할지 몰라 가장 큰 단위의 지폐를 꺼내자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작은 단위의 지폐 몇 장만 가져갔다. 그에게 이것은 그저 먼지 쌓인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테이프를 손에 꽉 쥔 채 좌판을 떠나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시장의 인파 속을 목적 없이 헤맸다. 그때 과일 좌판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딸아이를 목마 태운 아빠와 그런 부녀를 보며 환하게 웃는 엄마. 아이는 아빠의 머리카락을 장난스럽게 헝클어뜨리고 있었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풍경. 그 모습이 가슴에 날아와 비수처럼 박혔다. 내게는 한 번도 허락된 적 없는 풍경. 할머니의 장례식 날 영정사진 앞에서조차 서로를 할퀴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피했다. 결국 나는 시장 한편의 허름한 국수 가게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테이블 위에 낡은 테이프를 올려두었다. 맵고 시큼한 국물 냄새,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대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리고 그 낯설매 한가운데
이 작은 테이프만이 유일하게 나를 아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국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손 안에 테이프만 만지작거렸다. 이걸 다시 들을 용기가 날까? 이 작은 네모 상자 안에는 내가 도망쳐온 모든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 내가 외면했던 가족,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고향. 나는 이 테이프를 버려야 할까? 아니면 들어야 할까? 수많은 밤을 나는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앞에서 망설였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는 며칠 동안 내 방 책상 위에서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온 과거의 판도라 상자. 나는 매일 밤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노려보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것부터 확인했다. 혹시 밤사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헛된 기대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도 마음은 온통 방 안의 테이프에 가 있었다. 나는 그 테이프를 버려야 할까? 아니면 들어야 할까? 일주일이 지났을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라면 나는 이 작은 테이프의 포로가 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터였다. 확인해야만 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든 내 눈으로, 내 귀로 직접 확인하고 끝을 내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다. 나는 다시 야시장으로 향했다. 그 낡은 좌판이 있던 곳으로. 하지만 노인은 없었다. 그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거나 다른 상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야시장의 풍경은 매일 밤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틈틈이 치앙마이의 구시가지를 뒤지기 시작했다. 세련된 쇼핑몰이 아닌 오래된 먼지가 쌓인 중고 상점들을. 몇 번의 헛걸음 끝에 나는 한 허름한 전파상에서 겨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플레이어를 품에 안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방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년 전 한국을 떠나오던 그날 이후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긴장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어의 전원 코드를 꽂았다. 그리고 마침내 카세트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었다. 덜컥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소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시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가 흘러나왔다. 낡고 음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노래 위로 겹쳐 들리는 듯했다. 눈을 감자 볕 좋은 툇마루의 풍경이,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나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났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 한 곡이 끝나고 잠시의 침묵.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래가 아니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수줍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우리 강아지 하윤이 할미가 노래 하나 불러줄게. 나중에 커서도 할미 목소리 잊어버리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할머니가 어린 나를 위해 직접 녹음한 테이프였다. 그 뒤로 다시 노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급하게 정지 버튼을 눌렀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원망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아닌 오직 나만을 향해 있던 다정한 목소리를.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플레이어 앞에 앉았다. 이제는 끝까지 들어야만 했다. 이 테이프가 내게 온 이유를,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뒤로 다시 익숙한 트로트 노래가 몇 곡 더 이어졌다. 그리고 테이프가 거의 끝날 무렵 다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아, 잘 지내야 한다. 할미는 우리 강아지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예뻐. 나중에 아주 나중에 할미 보고 싶으면 이 노래 들어. 알았지?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가 싶더니 마지막에 아주 작은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거 수진이 엄마한테 잘 전해줘야 할 텐데. 먼 데까지 가느라 고생이 많네. 수진이 엄마. 희미하지만 분명한 이름. 우리 옆집에 살던 어릴 적 내 단짝 친구였던 수진이. 그리고 그녀의 엄마. 할머니와 유독 각별하게 지내셨던 분. 수진이네 가족은 내가 초등학생 때 따뜻한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그게 태국이었을까?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테이프는 할머니가 수진이 엄마에게 보내는 소포에 함께 넣었던 나를 위한 선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전달되지 못하고 20년 가까운 세월을 흘러 이 시장의 좌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먼 시간을 건너 내게 보내온 편지였다. 나는 이 테이프의 여정을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나는 가게 문에 오늘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걸었다.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야시장의 그 낡은 좌판으로 향했다. 하지만 노인은 없었다. 나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매일 저녁 시장을 찾아갔지만 노인을 만날 수 없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이러다 영영 단서를 놓쳐버리는 건 아닐까? 포기하려던 참에 옆 좌판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손짓했다. 나는 번역 앱을 켜고 낡은 테이프 사진을 보여주며 이 물건을 팔던 할아버지를 아는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가 가끔 와 체디 루앙이라는 큰 사원에서 열리는 기부 행사에 물건을 받아온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곧장 사원으로 향했다. 웅장한 사원의 한편에 기부받은 물건들을 모아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창고를 지키는 젊은 스님에게 번역 앱으로 다시 물었다. 오래된 한국 물건이 기부된 적이 있는지. 그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그런 물건은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대부분 쓸모가 없어 시장의 상인에게 헐값에 넘겼다고. 나는 실망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할머니와 어릴 적 내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꺼내 스님에게 다시 보여주며 간절하게 부탁했다. 이 사진 속 할머니의 유품일지도 모른다고. 내 간절함이 통했는지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 창고 구석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는 먼지 쌓인 상자 더미 속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몇 해 전 한 일본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한국인 친구의 유품이라며
두고 간 것이라 했다. 앨범을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수진이 엄마와 활짝 웃고 있는 우리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분이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리고 앨범 마지막에 꽂혀 있던 낡은 편지 한 통. 그것은 할머니가 수진이 엄마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다. 나는 사원 한쪽의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꾹꾹 눌러 쓴 할머니의 글씨체. 잉크가 군데군데 옅어져 그 위로 흐른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사랑하는 수진이 엄마에게 잘 지내는가? 나는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나 보네. 우리 하윤이 그 속 깊은 것이 제 아비 어미한테 받은 상처를 혼자 끙끙 앓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가 떠나면 그 아이가 기댈 곳이 없을 텐데 그게 마음에 걸려. 혹여 나중에라도 우리 하윤이가 자네를 찾아가거든 따뜻한 밥 한 끼만이라도 내어주게나. 그리고 이 테이프를 전해주게. 할미 목소리라도 듣고 힘내라고. 내 아비 어미도 다 서툰 사람들이라 그런 것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꼭 좀 전해주게.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외로움, 그리고 가족을 향한 나의 원망까지. 할머니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하고 있었다. 3년간 나를 짓누르던 미움과 원망이 할머니의 사랑 앞에서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나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일하게 내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하윤, 너 괜찮아? 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수진이의 소식을 물었다. 친구는 어렵게 수진이의 소식을 찾아 알려주었다. 수진이네 가족은 태국이 아니라 호주로 이민을 갔고 수진이 어머니는 몇 해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던 수진이가 어머니의 오랜 일본인 친구에게 어머니와 한국의 할머니가 주고받았던 편지와 물건들을 전해주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모든 비밀이 풀리고 난 뒤 내게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만이 남았다. 내 아비 어미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창밖을 볼 때마다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 평범한 태국인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나의 부모님도 그저 서툰 사람들이었을 뿐일까.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이후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한국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손가락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이걸 누르면 다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만 한다.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나는 평생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묻은 채 이 작은 섬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귓가에 할머니의 노래가, 그리고 나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3년간 외면해왔던 그 번호를 나는 천천히 한자 한자 눌렀다. 그 남자의 스케치북. 29 김서현. 판교의 어느 마케팅 회사 대리. 나의 하루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울리는 알람으로 시작해 꽉 막힌 도로 위.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회사에서는 끝없이 쏟아지는 보고서와 의미를 알 수 없는 회의의 연속. 잿빛의 복사, 붙여넣기 같은 일상. 그 무채색 풍경에 희미한 균열을 만든 건 석 달 전 나타난 한 남자였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다. 아는 건 매일 아침 8시 신분당선 같은 칸 같은 문 앞에서 마주친다는 사실뿐. 그는 창가 기둥에, 나는 대각선 출입문 옆에. 그게 우리의 암묵적인 거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모두가 스마트폰 액정이라는 작은 우물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홀로 검은 하드커버 노트를 펼쳤다. 그 모습이 낯설었고 그래서 눈길이 갔다. 무언가를 그리고 쓰는 그의 펜 끝을 훔쳐보는 건 나만의 비밀이 되었다. 팔에 가려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세상에 완벽히 잠긴 그의 모습은 선명했다. 그의 날렵한 턱선, 가끔씩 무언가 떠오른 듯 희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나는 그의 표정을 통해 그가 그리고 있는 세상의 날씨를 상상했다. 내 하루의 유일한 변수는 그의 표정이었다. 오늘은 맑음, 어제는 흐림. 그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늦잠 때문에 허둥지둥 올라탄 열차 안.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을 동동 구를 때 인파 속에서 용케 스케치북을 펼쳐든 그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를 보자마자 초조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그 순간 열차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아! 종이장처럼 구겨진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대로 넘어지나 싶었는데 누군가의 단단한 품에 와락 안겨버렸다. 낯선 체향과 옅은 잉크 냄새. 고개를 들자 놀란 토끼 눈을 한 그와 시선이 정통으로 부딪혔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서 당황한 내 얼굴을 보는 동안은 영원 같았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화들짝 놀라 떨어지는 순간 그의 손에서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집어들다 펼쳐진 페이지를 보고 말았다. 그건 그가 다급하게 스케치북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에 스친 건 당황이 아니라 무언가 들켜버린 사람의 작은 통증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의 스케치북에 그려져 있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낡은 건물의 정면을 똑똑히 봐버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아침은 미묘하게 변했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이는 사이 그 작은 균열만으로도 출근길은 더는 지옥이 아니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가 신경 쓰였다. 그가 다급하게 감췄던 그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어떤 사연이 담긴 건물일까? 며칠 뒤 저녁 외근을 마치고 환승역에서 그를 봤다. 기둥에 기댄 채 심각한 얼굴로 통화 중이었다. 나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렇게는 안 돼. 그건 아빠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고. 아침과는 다른 날카롭고 지친 목소리였다. 돈이 문제면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전화를 끊은 그는 한참이나 얼굴을 감싸쥐고 서 있었다. 평온해 보이던 그의 다른 얼굴. 나는 차마 아는 척할 수 없었다. 그의 아픔이 담긴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넘도록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날 통화가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알았다면 용기 내볼 걸 그랬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가 사라진 출근길은 이전보다 더 어둡고 쓸쓸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서서
나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찾았다. 그가 없는 풍경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모든 걸 체념해 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야근에 지쳐 막차에 가까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텅 빈 객차 저쪽 끝 창가에 누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홀린 듯 다가갔다.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 지독한 피로가 어려 있는 옆모습. 그 남자였다. 내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뺨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서연 씨,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지켜야 할 게 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약속 같은 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날 내가 봤던 위태로워 보이던 낡은 건물이 그려진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이걸 지키려고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림 속 건물이 아버지의 공간이었다는 것과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했다는 것만 짧게 말했다. 그의 지친 얼굴에서 그가 감당해야 했을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바닥부터. 그는 그렇게 말하며 스케치북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엔 새로운 건물의 완성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지훈의 서재라는 이름과 함께 지하철이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스케치북을 덮으며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그 안의 꿈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 씨는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의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키고 싶은 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열차 문이 열리고 그는 내리기 전 나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 그의 검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그가 내게 남긴 물음표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손에 들린 스케치북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의 한 달간의 사투와 꿈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다. 열어봐도 될까? 이건 그의 가장 내밀한 공간일 텐데. 망설임도 잠시. 나는 조심스럽게 표지를 넘겼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통 그 낡은 건물뿐이었다. 하지만 똑같은 그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비 오는 날의 처마,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낡은 간판의 그림자, 심지어 벽돌에 갈라진 틈까지. 그는 건물을 그린 게 아니었다. 건물이 살아온 시간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다.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얼굴들, 무심하게 창밖을 보는 학생, 고단함에 잠든 직장인,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아주머니. 그는 풍경이 아닌 풍경 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마지막 몇 장을 남겨두고 나는 숨을 멈췄다. 그곳엔 내가 있었다. 출입문 옆에 기대어 조용히 서 있는 모습, 가끔씩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 인파에 밀려 잔뜩 찌푸린 모습까지. 서너 장에 걸친 그림 속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 옆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역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통해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케치북 한쪽 구석에 적힌 이름.
김서현 직급 대리라는 메모를 보고서야 그가 내 사원증을 봤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걸 돌려줘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이름도 연락처도 모른다. 유일한 단서는 스케치북 속 낡은 건물. 나는 그림을 확대해 구석구석 살폈다. 희미하게 낡은 간판에 글씨가 보였다. 성우서림. 그리고 그림 한 구석에 작게 그려진 독특한 모양의 가로등. 다음 날 나는 회사에서 가장 발이 넓은 박 대리에게 스케치북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다. 처음엔 웬 흉가냐며 농담을 던지던 그도 내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곧 진지하게 노트북을 열었다. 성우서림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려웠지만 그림 속 특이한 모양의 가로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박 대리는 놀라운 실력으로 검색 필터를 좁혀나갔고 마침내 한 장의 거리뷰 사진을 찾아냈다. 찾았다. 여기야, 정릉동. 사진 속에는 그림과 똑같은 가로등, 그리고 그 옆에 간판도 없이 비어있는 낡은 건물이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주 주말 나는 주소를 들고 정릉으로 향했다. 골목은 조용하고 한적했다. 그리고 그 끝에 스케치북 속 건물이 거짓말처럼 서 있었다. 실제로 본 건물은 그림보다 훨씬 더 낡고 위태로워 보였다. 굳게 닫힌 셔터문. 인기척은 전혀 없었다. 너무 늦었나? 허탈한 마음에 돌아서려는데 건물 옆 작은 골목에서 무언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책장을 옮기고 있는 그가 보였다. 지하철에서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저기요. 내 목소리에 그가 돌아봤다. 나를 발견한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서연 씨, 여길 어떻게 해? 이거 돌려주려고요. 나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스케치북과 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씁쓸하게 웃었다. 들켰네요, 전부. 왜 두고 갔어요? 서연 씨 대답이 듣고 싶어서요. 지키고 싶은 게 있냐는 질문에 대한. 그는 나를 건물 안으로 이끌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모든 것이 낡고 부서져 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먼지 속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꿈이었던 이 서점, 갑작스러운 병원, 그리고 돈 때문에 이곳을 팔아버리려는 누나와의 싸움. 결국 제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겨우 지켜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닫혀있던 셔터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매와 옷차림이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지훈의 누나였다. 그녀는 먼지 쌓인 내부와 나를 번갈아 훑어보더니 지훈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까지 들먹이며 이 낡은 책방에서 벗어나라고, 너까지 아빠처럼 살게 둘 수 없다고 소리쳤다. 누나의 말은 가시가 돋친 채 동생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포기,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그의 얼굴에 어렸다. 그 순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나서며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쓰레기 아니에요. 이 그림들 좀 보세요. 이건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세상이에요. 지훈 씨는 이 안에 담긴 시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작게 떨려왔다. 이것은 그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스케치북을 통해 내가 느낀 진심이었다. 누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내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한참 동안 스케치북을 노려보던 그녀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내 마음대로 해. 대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사라졌다. 위기는 넘겼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훈이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는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혼자였다면 모든 걸 포기했을 거라는 절박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상처와 피로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내가 본 그의 모습 중 가장 빛나는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자 내 안에서 무언가 분명해졌다. 제가 도와줘도 될까요? 나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네. 저도 아직 지키고 싶은 게 뭔지 대답은 못 찾았지만 지키려는 사람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훈의 서재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잿빛이던 내 세상에 그의 검은 스케치북이 던져졌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가 처음으로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그 후 나의 주말은 온전히 정릉의 몫이 되었다. 평일에는 보고서를 쓰고 기획안을 만들며 김서연 대리로 살았지만 금요일 밤이 되면 작업복과 장갑을 챙겨 정릉으로 향했다. 지훈과 나는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보수하고 곰팡이가 슬어 페이지가 들러붙은 책들을 한 권 한 권 분류했다. 몸은 곧했다. 익숙지 않은 망치질에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은 뻐근한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의미 없는 숫자를 채우는 대신 텅 빈 공간을 우리의 손으로 채워나가는 희열이 있었다. 지훈은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낡은 목재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사포질을 하고 리스치를 해서 새로운 책장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마케터로서의 감각을 발휘했다. SNS 계정을 만들어 서점이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 오래된 공간에 새 숨을 불어넣다라는 컨셉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글을 올렸다. 먼지가 쌓여있던 공간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는 사진과 영상은 의외의 반응을 얻었다. 응원한다는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동료도 친구도 연인도 아닌 그 어디쯤에 있었다. 페인트 칠을 하다 서로의 얼굴에 묻은 페인트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늦은 밤 고된 노동 끝에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문득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왔다. 한 번은 장마철에 일이 터졌다. 낡은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양동이와 비닐로 임시 방편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우리가 애써 살려낸 책들을 무참히 적셨다. 망연자실한 지훈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 순간만큼은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만할까 봐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훈이 처음으로 약한 소리를 했다. 나 때문에 서연 씨까지 고생하고 이건 그냥 내 욕심이었나 봐요. 나는 젖은 책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지훈 씨, 욕심 아니에요. 이건 꿈이잖아요. 꿈은 원래 이렇게 비를 맞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같이 닦고 같이 일어나면 되죠. 내 말에 지우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눅눅한 서점 바닥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꺼냈다. 평생 책만 보고 살았던 고지식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발견한 아버지의 일기장.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이 서점에 대한 애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꿈의 무게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서점을 지키기 위해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은 지우는 생활고에 시달렸다.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적금을 깨고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꺼내 보탰지만 금세 바닥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재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건설사 직원이 몇 번이나 서점을 찾아와 헐값에 건물을 넘기라고 종용했다. 우리가 거절하자 밤마다 정체 모를 사람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셔터에 붉은 페인트로 험한 글씨를 써놓고 가기도 했다. 지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점을 지켰고 나는 그의 지친 모습을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다. 서연 씨, 이제 그만해도 돼요. 나 때문에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자책감이 가득했다.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다. 아니에요. 이건 지훈 씨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내 일이기도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이 공간이 그리고 이 사람 옆이 아니면 다시 그 잿빛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기에 더욱 절실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팀장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했고 동기들은 무모하다고 말렸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직접 잡고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퇴직금을 모두 공사비에 보탰다. 우리의 SNS는 어느새 제법 많은 팔로워를 갖게 되었다. 나는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는 글을 올렸다. 재개발의 위협과 자금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간을 지키려는 이유에 대해 썼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역 신문에 사연을 보내고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작은 후원 설명회를 열었다. 지우는 스케치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꿈과 자신의 계획, 그리고 서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세상에 들어와 함께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후원금이 모이고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동네의 나이든 목수 아저씨는 자재값을 받지 않고 일을 도와주셨고 한 대학생은 서점의 벽화를 그려주겠다고 자원했다. 건설사의 횡포에 맞서 함께 싸워주겠다는 변호사도 나타났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텅 비고 낡았던 공간은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져 지훈의 서재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해갔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았고 서점 한가운데에는 누구나 편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단식 공간을 만들었다. 서점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그동안 우리를 외면했던 지훈의 누나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건네고 돌아섰다.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팔고 싶어 했던 이 공간의 등기권리증과 미안했다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북적이는 서점 안을 바라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장을 넘기는 소리,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음악처럼 들렸다. 서연 씨,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내 옆에 섰다. 그는 예전처럼 검은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이제야 대답을 찾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키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었죠. 전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지우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낡은 건물이 아닌 오늘 사람들로 가득 찬 지훈의 서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 환하게 웃고 있는 나와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잿빛이던 내 세상에 뛰어든 그는 나에게 세상의 다채로운 색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던지는 용기 속에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 나는 더 이상 판교로 가는 지하철을 타지 않을 것이다. 낡은 지갑 속 버킷리스트. 32. 이수연. 대기업 무역팀 과장. 남들이 보기엔 번듯한 직장이지만 내게는 매일이 숫자와 서류 더미에 갇힌 감옥이었다. 꿈은 사치였고 심장은 뛰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야근을 마치고 텅 빈 버스에 몸을 실은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창밖의 도시 불빛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뒤 발치에 채인 무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손바닥만한 갈색 가죽 지갑. 군데군데 달아 반질반질해진 한눈에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다. 망설임 끝에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이라도 있으면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지갑 안에는 현금 몇 장과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곱게 접힌 쪽지 하나가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수줍게 웃는 여자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남자가 있었다. 그들의 행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쪽지.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혜진에게 해주기로 약속했던 것들. 그 아래로 목록이 이어졌다. 회연동 오래된 레코드 가게에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가수의 LP판 사기.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빵집에서 갓 나온 소금빵 먹기. 할머니의 낡은 필름 카메라로 겨울 등대 사진 찍어주기. 신분증도 연락처도 없었다.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게 맞았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혜진이라는 사람을 위한 약속들. 그 목록이 마치 내게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잊고 살았던 내 마음속에 어떤 풍경을 건드렸다. 다음 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무단결근을 했다. 그리고 홀린 듯 회원동으로 향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밤새 손에 쥔 쪽지는 내 체온으로 미지근해져 있었다. 출근 준비 대신 나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다. 늘 입던 무채색의 오피스룩이 아닌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부장님의 불호령, 동료들의 걱정 어린 메시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오늘은 오롯이 나를 위한, 아니 어쩌면 얼굴도 모르는 그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지하철을 타고 회원 지하상가에 내리자 퀴퀴한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나를 맞았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일 이곳은 평일 오전의 스산함 속에서 과거의 시간만을 붙들고 있는 듯했다. 나는 쪽지에 적힌 단서만으로 레코드 가게를 찾아 헤맸다.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도 앱에도 나오지 않는 곳.
어쩌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30분 넘게 같은 곳을 맴돌자 내 안에 이수연 과장이 속삭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시간 낭비야. 얼른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걷는데 한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어르신,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레코드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는 잠결에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젓다가 내가 내민 쪽지를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레코드 가게, 저쪽 끝으로 쭉 가봐.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네. 그가 가리킨 곳은 가장 어둡고 후미진 구석이었다. 희미한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곳. 뮤직 파라다이스라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문을 열자 수만 장의 LP판이 벽면을 가득 채운 공간이 나타났다. 찾는 거라도 있으신가? 카운터에 앉아 먼지를 닦던 노인이 물었다. 나는 쪽지를 보여주며 혹시 이 가수를 아시냐고 물었다. 그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한참 동안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알지, 아주 오래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야. 목소리가 참 고왔지. 그는 익숙하게 일어나더니 가장 구석진 곳에 먼지 쌓인 상자에서 LP판 하나를 꺼내왔다. 재킷 사진 속에는 낯선 가수가 웃고 있었다. 이게 맞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나는 일단 LP판을 샀다. 가게를 나서려는데 노인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그 양반 자기 애인 주려고 이거 한참 찾았었는데. 강릉으로 이사 간다고 하더니만. 강릉.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쪽지의 두 번째 목록,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빵집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그 길로 회사에 반차를 냈고 주말을 붙여 강릉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다. 팀 단체 채팅방에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금일 오후 반차와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거짓말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나를 위한 거짓말. 고속버스에 몸을 싣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지갑 때문에 회사를 빠지고 연고도 없는 강릉까지 가고 있다니. 하지만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풍경이 펼쳐지자 후회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마치 정해진 궤도를 이탈한 인공위성처럼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자유로움. 대학 시절 배낭 하나 메고 무작정 떠나는 여행을 꿈꿨던 내가 떠올랐다.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에 밀려 있고 살았던 아주 오래전의 나였다. 강릉의 바다는 생각보다 차가웠지만 비릿한 바다 내음이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듯 했다. 빵집을 찾는 건 생각보다 더 막막했다.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수십 개의 세련된 카페와 베이커리들. 하나같이 통유리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쪽지 속 바다가 보이는 작은 빵집이라는 소박한 문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1시간 넘게 해변을 헤매다 지쳐 모래사장에 주저앉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혜진과 지갑 주인은 이곳 어디쯤에서 함께 이 파도를 봤을까? 어쩌면 그 빵집도 레코드 가게처럼 이미 시간 속에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
허탈한 마음에 돌아갈까 싶을 때였다. 문득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쪽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자 비릿한 그물 냄새와 함께 사람 사는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골목길 끝에서 거짓말처럼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빵집 하나를 발견했다. 파도, 그리고 빵. 나무로 만든 낡은 간판 이름마저 쪽지 속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가게 안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정말로 창가 너머로 겨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 어떤 오션뷰 카페보다 더 진짜 바다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소금빵 하나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다. 따뜻하고 짭짤한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지갑 주인과 혜진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앉아 어떤 표정으로 이 빵을 먹었을지 상상하게 되어서였다. 그들의 시간에 잠시나마 내가 겹쳐진 기분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쪽지의 두 번째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켜주었다는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목록만 남았다. 할머니의 낡은 필름 카메라로 겨울 등대 사진 찍어주기. 나는 빵집 주인에게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카메라를 파는 곳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시내 중심가에 작은 수리점이 하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곳이라 웬만한 옛날 물건은 다 있을 거라고. 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다. 카메라 수리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상가 2층 구석에 있었다. 세월 사진기. 칠이 벗겨진 간판마저 시간의 덮개를 이고 있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안쪽은 온통 기름 냄새와 낡은 금속 냄새로 가득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랍장에는 수십 년은 됨직한 카메라 부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작업대에서 돋보기 안경을 낀 채 카메라를 분해하던 노인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뭘 찾아왔소? 나는 주저하며 다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혹시 이 사람들 아시나요?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단순한 알미 아니었다.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 민준이.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먼지 쌓인 의자를 내주며 잠시 앉아보라고 했다. 그리고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에게 하듯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혜진은 민준의 약혼녀였고 두 사람은 이곳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고. 혜진이 어릴 적 자랐던 이곳의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서 민준은 그녀에게 매일 이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낡은 집을 구해 페인트 칠부터 삐걱거리는 마루까지 전부 제 손으로 고치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의 미래는 소박했지만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몇 달 앞두고 혜진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수리점 주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그녀가 떠난 뒤에도 혼자 남아 텅 빈 집을 마저 고치고 있었다고 했다. 마치 그녀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들을 울면서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었다고.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고쳐 그녀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겨울 등대를 찍어주기 위해. 그 카메라 아직 여기 있어요. 민준이가 꼭 좀 고쳐달라고, 하늘에서 혜진이가 볼 수 있게. 제일 깨끗한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주인은 선반 위에서 먼지 쌓인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왔다. 정성스럽게 수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찾아가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통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카메라를 찾아 혜진이 원했던 사진을 찍어주려 했다. 그러다 서울에 갔다가 모든 것이 담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아가씨가 이걸 왜 찾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민준이를 만나게 되면 밥 거르지 말라고 좀 전해주쇼. 저러다 사람 잡겠어. 노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수리점을 나섰다. 손에 들린 카메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남은 생을 걸고 지키려는 약속의 무게였다. 카메라를 들고 등대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매서웠다. 뺨을 스치는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하얀 등대는 홀로 거센 파도를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등대 아래 한 남자가 우두커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갑 속 사진에서 봤던 하지만 웃음을 잃어버린 얼굴. 민준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내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의 앞에 갈색 지갑을 내밀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지갑을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과 쪽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애써 참으려는 듯한 흐느낌이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옆에 레코드판과 필름 카메라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는 겨우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붉어진 눈시울로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묻고 있었다. 어떻게 이걸 다 찾았는지, 당신은 누구인지.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약속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등대를 바라봤다. 슬픔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가 혼자인 것 같지는 않았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생각했다. 늘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 불만 없이 그러나 기쁨도 없이 걸어왔다. 하지만 낯선 이의 약속을 따라 나선 며칠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하고 끝을 맺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더 이상 무채색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내일 나는 처음으로 나만의 약속 목록을 적어볼 생각이다. 다락방의 낡은 오르골.
내 이름은 이수연 32. 무역팀 과장이라는 자리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고서에 매달려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다. 야근은 일상이 됐고 집은 그냥 잠만 자는 숙소였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집은 여전히 숨이 멎은 듯 고요했다. 그날도 늦게 퇴근했다. 현관을 열자 곰팡이 섞인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이며 방 안구석 그림자를 흔들었다. 신발을 벗다 말고 시선이 위로 향했다. 다락방 문. 몇 년째 닫혀있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조금 흔들렸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작은 창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와 먼지가 허공에 흩날렸다. 낡은 책상 위 헝겊이 덮인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엄마가 아끼던 오르골이었다. 손으로 먼지를 쓸자 손바닥에 모래처럼 거친 감촉이 남았다. 뚜껑을 열었다. 무의 인형이 고개를 숙인 채 멈춰 있었다. 태엽을 돌려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안감 한쪽이 불룩하게 솟아 있었다. 조심스레 들추자 접힌 종이가 나왔다. 펼치니 거기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불을 기억하라. 순간 몸이 굳었다. 불이라니. 무슨 뜻이지? 종이 모서리엔 반쯤 지워진 도장이 찍혀 있었다. 희미하게 남은 글자는 동진시장이었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불, 시장, 엄마. 세 단어가 한꺼번에 부딪혔다. 그냥 낡은 메모로 보기엔 뭔가 불길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이었다. 이수연 씨, 내일 오전 보고 준비 다 됐죠? 이번에 또 실수하면 바로 교체입니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회사가 나를 짓누르고 집에선 오르골이 또 다른 압박을 주고 있었다. 다락방을 다시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오래된 교과서와 앨범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녹슨 선풍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창문은 오래된 미닫이라 밖이 어둡게 비쳤다. 나는 창문을 닦아보려다 멈췄다. 유리 표면에 내 얼굴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편 어둠 속에 다른 형체가 어른거렸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오르골을 다시 살폈다. 밑면에 작은 홈이 눈에 들어왔다. 금속 열쇠 구멍처럼 생겼지만 반쯤 메워져 있었다. 며칠 전 서랍 정리하다 본 작은 열쇠가 떠올라 허겁지겁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랍을 닫는 순간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CCTV를 봤는데요. 방금 다락방 창문 쪽을 누가 한참 보고 서 있더라고요. 금방 사라졌지만 혹시 아는 분인가 해서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렸다. 다락방 창문은 복도에서 바로 보인다. 누군가 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창문을 올려다봤다. 그 어둠 속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르골 속 쪽지와 영수증 조각에서 떠나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에 숫자와 표가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팀장이 회의실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며 말했다. 이수연 씨, 요즘 자꾸 자리에 없네요. 보고서 오늘 중으로 내세요. 이번에 또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말은 들렸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가방을 챙기고 슬쩍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동료 민지가 물었다. 어디 가요? 점심 같이 먹자니까. 은행 좀 들를 일이 있어서. 말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민지가 내 가방 속 종이를 흘기본 것 같아 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지하철을 타고 동진시장 남문으로 향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편의점 사이에 허물어진 남문만이 남아 있었다. 벽돌 담장에 아직도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람이 불자 오래된 기름 냄새가 골목으로 스며들었다. 남문 옆 작은 간판. 동진사진관. 영수증 조각의 마지막 글자와 딱 맞아떨어졌다. 안으로 들어가자 인화액 특유의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쪽 카운터에는 흰머리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내가 영수증 조각을 내밀자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거 우리 가게 거 맞네. 몇십 년 전 거야. 글씨가 다 날아갔지. 혹시 그때 기록 같은 게 남아 있나요? 다 동사무소로 넘겼어. 거기 가보는 게 빠를 거요. 사진관은 길을 알려줄 뿐이었다. 나는 곧장 동진동 주민센터 지하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낡은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고 곰팡이 냄새가 습하게 배어 있었다. 담당자는 귀찮다는 듯 말했다. 화재 관련 자료는 제한돼 있어요.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당시 증언을 했어요. 직원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서류철 하나를 꺼내 주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가 찍혀 있었다. 동진시장 화재 사고 인명피해 없음. 하지만 서류 뒤쪽 모서리에 연필로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빛을 비추자 글자가 떠올랐다. 실종 아동 1명. 손끝이 저릿해졌다. 어제 본 쪽지와 이어졌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는 일부러 지운 듯 흐려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팀장이었다. 지금 어디예요? 회의 자료 왜 안 올라왔습니까? 곧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통화를 끊은 뒤 식은땀이 손등에 맺혔다. 회사와 사건이 동시에 나를 조여왔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다락방 문을 열자 오르골이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는 순간 태엽이 혼자서 덜컥 한 칸 돌아갔다. 음악은 나오지 않았고 오르골 안쪽 틈에서 종이 조각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다. 종이에는 낯선 이름이 번져 있었다. 강아린. 아침부터 팀장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이수연 씨,
자꾸 자리 비우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버립니다. 나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다. 머릿속은 회사가 아니라 동진시장으로 향해 있었다. 재개발로 철거된 시장 자리는 울타리로 막혀 있었지만 틈새로 들어가니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다. 콘크리트 잔해와 녹슨 철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그을음 냄새가 올라왔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답답했다. 남문 옆에는 아직도 좌판을 펴고 앉은 노점 할머니가 있었다. 바나나 몇 송이와 낡은 저울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여기 예전에 불이 난 적 있었죠? 내 물음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돌렸다. 다 지난 일이야. 괜히 입에 올리지 마라.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 들린다니까. 그의 말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건물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출입문 위에 상인 모임이라는 글자가 반쯤 떨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크랩북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당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중년 남자가 내 앞을 막아섰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오. 나는 복사해온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시장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 스크랩북을 열어보였다. 첫 장에는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동진시장 대형 화재, 인명피해 없음. 사진 속에는 연기에 뒤덮인 시장과 소방차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스크랩 옆 여백에는 연필로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우개로 문질러 흐려졌지만 자국은 분명했다. 희생자 더 있었음. 누군가 막았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주민센터 서류와 이어졌다. 실종된 아이, 지워진 이름. 누군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중년 남자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얼굴을 굳혔다. 그만 알아보시오. 살아남으려면 모른 척하는 게 낫지. 그가 문을 닫아버리자 나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팀장이 보낸 문자였다. 당신 자리에 없는 거 대표도 알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일과 진실이 동시에 목을 조여왔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다락방 문을 열었다. 오르골은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다. 뚜껑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가 퍼졌다. 태엽이 혼자 덜컥 돌아가더니 안쪽에서 또 하나의 쪽지가 밀려나왔다. 종이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너도 그날 거기 있었어. 쪽지 속 문장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한 줄도 보고서를 쓸 수 없었다. 팀장이 회의 중 내 이름을 언급하며 말했다. 무역팀의 구멍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었지만 내 눈은 다락방 오르골로 향해 있었다. 퇴근 후 나는 곧장 복지관으로 향했다. 엄마의 오랜 친구 정숙 선생님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다. 복지관 2층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고 복도에는 우유 흘린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숙 선생님은 나를 보자 긴 한숨을 내쉬었다. 수연아,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오르골과 서류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기록 다 거짓이죠? 엄마가 왜 이런 걸 감췄던 거예요? 정숙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얇은 파일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파일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동진시장 화재 사고. 아이들 전원 대피 완료. 하지만 그 아래 지우개로 문질러 없앤 흔적이 남아 있었다. 빛을 비추자 글씨가 드러났다. 실종 아동 1명. 숨이 턱 막혔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희미했지만 분명 아린이었다. 어제 오르골에서 나온 이름과 같았다. 왜 이런 게 지워진 거예요? 정숙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다. 내 어머니가 그날 증언에 서명했어. 아이가 없었다고. 난 말렸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지. 재개발을 밀던 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고 싶어 했거든. 내 어머니는 널 지키고 싶었다고 했지만 결국 진실을 덮은 거야. 나는 멍하니 파일을 덮었다. 엄마가 피해자가 아니라 은폐자였다니.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현관에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안다. 엄마 얘기 더 파지 마라. 아버지, 왜요? 왜 다 숨기려 하세요? 그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입 밖에 꺼내지 마. 아버지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단을 뛰어올라 다락방 문을 닫았다. 책상 위 오르골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 차가운 금속 냄새가 퍼졌다. 이번에는 종이가 아니라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튀어나왔다. 표면에는 엄마의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1995 증언 전날. 나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찾아 테이프를 끼웠다. 잡음이 섞이며 곧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막지 못했다. 그리고 감췄다. 수연아, 내가 이걸 듣는다면 이제 멈출 수 없을 거야.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런데 곧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지운 건 아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남자의 목소리가 끊기자 테이프는 덜컥거리며 멈췄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나는 녹음기를 쥔 채 손끝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꼈다. 우리가 지운 건 아이 하나가 아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씻지 않았다. 팀장의 부재 전화와 메시지가 줄줄이 쌓였지만 더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진시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재개발 펜스로 둘러싸인 시장 자리는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번들거렸다. 좁은 틈새를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무릎까지 자란 잡초 사이로 바람이 흘렀다. 땅바닥에 스며든 타다 남은 나무 냄새, 녹슨 철근이 내는 삐걱거림, 그리고 바람에 실린 먼지가 내 호흡을 막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시장 안쪽,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작은 창고 건물 앞에서 상인 모임 간부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날 보자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이제 그만두시오. 본인만 다친다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아이가 한 명뿐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대답했다. 공식 기록으론 그렇지. 하지만 실제로는 셋이었어. 위에서 지우라 했고 내 어머니가 서명했지. 심장이 내려앉았다. 테이프 속 남자의 목소리와 같은 이야기였다. 엄마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는 일에 서명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복지관으로 달려가 정숙 선생님을 다시 찾았다. 선생님은 내 눈빛만 보더니 모든 걸 알아챈 듯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내 어머니는 널 살리려 했던 거야. 그날 불 속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뛰쳐나왔잖니.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지켜주지 못했어. 그 죄책감 때문에 기록을 지운 거야. 진실을 무겁게 안은 채로 말이야. 그 순간 내가 억눌러 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시커먼 연기 속 귀를 찢던 울음소리, 엄마의 뜨겁고 떨리던 손. 나는 울면서도 엄마 품에 안겨 밖으로 끌려 나왔고 뒤에서는 누군가의 손길이 허공을 더듬다 불길에 삼켜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 어머니가 죄를 짊어진 덕에 내가 살아남은 거다. 우리가 어떻게든 숨기고 넘어가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이름을 지워선 안 되잖아요. 나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모른 척 못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르골을 꺼냈다. 태엽을 감아도 더는 멜로디는 나오지 않았다. 금속이 덜컥거리다 이내 멈췄다. 고개 숙인 무의 인형은 얼어붙은 듯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겹쳐지고 그 위로 소방차의 짧은 사이렌이 섞여 들렸다. 오르골이 내지 못한 멜로디를 세상이 대신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모은 쪽지와 서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엄마가 감춘 비밀이자 내가 이어가야 할 기억. 뚜껑을 닫으며 천천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는 내가 기억할게. 더는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나는 상자를 창가에 올려두었다.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상자 위에 내려앉았다. 먼지가 반짝이며 흩날렸다. 멈춘 오르골 위에서 마치 또 다른 별빛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진 종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다. 멈춘 오르골 대신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다. 시간 수성공.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건 없다. 부서진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이건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다. 내 존재를 증명하는 주문이자 텅 빈 세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신념이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나직이 똑딱 시간을 새기는 소리, 선반 위 오래된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 코끝을 맴도는 기름과 먼지, 그리고 낡은 나무 냄새. 이 모든 것이 뒤섞인 모든 수선실은 내 세계의 전부다. 내 이름은 김민준, 38. 사람들은 나를 그냥 수리공이라 부른다. 이름 그대로 나는 모든 것을 고친다. 분해된 부품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엉킨 회로 속에서 해답을 찾아낸다. 사람들은 내 손을 보고 기적 같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물건의 목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모든 물건엔 저마다의 역사가 있고 그 시간의 결을 손끝으로 더듬다 보면 상처가 생긴 첫 순간이 느껴진다. 마치 의사가 청진기로 아픈 곳을 찾아내듯 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 어긋난 시간을 바로잡는다. 물론 이 능력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 오히려 가끔은 손해를 본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에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 5년 전 내 세상의 절반을 앗아간 그 사고로 먼저 떠난 아내, 혜진이의 기억. 작업대 위 액자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다. 하지만 사진은 온기를 주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은 그녀와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탑, 그 기억뿐이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우던 오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그리던 저녁, 사소한 다툼 뒤 어색하게 화해하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살게 한다. 이 가게도 그녀와 함께 시작한 곳이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이게 내가 잃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전부다. 저기 혹시 필름 카메라도 고칠 수 있나요? 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낡은 필름 카메라를 내밀었다. 렌즈는 거미줄처럼 박살이 났고 몸체를 감싼 가죽은 너덜너덜하게 뜯겨나간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유일하게 남은 건데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아내가 생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나에게 선물했던 카메라와 같은 기종이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맡겨만 주세요. 원래 모습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꼬박 사흘을 카메라에 매달렸다. 이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의식이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엉킨 부품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깨진 렌즈 조각들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손끝으로 부품을 만질 때마다 이 카메라가 담았을 시간의 감촉,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했을 어느 오후의 햇살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듯했다. 작업에 몰두하던 중 문득 혜진이가 내게 이 카메라를 선물하며 했던 말이 궁금해졌다. 이걸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씩 채워가자고 했던가? 아니면 비슷한 다른 말이었나? 분명 무척 감동적인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안개 속처럼 흐릿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마지막 나사를 조였다. 셔터를 누르자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완벽한 술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당연히 느껴져야 할 뿌듯함 대신 서늘한 공허함이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방금 잃어버린 사람처럼. 카메라 이야기는 좁은 동네에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죽은 물건도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조금은 과장된 소문과 함께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고급스러운 중절모를 쓴 백발의 노신사였다. 그는 말없이 최고급 벨벳 상자를 열어 내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194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파텍 필립 손목시계가 잠들어 있었다. 유리는 거미줄처럼 깨지고 시계바늘은 부식되어 엉망인, 그야말로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내 아버님의 유품이요. 이걸 고칠 수 있다면 얼마든 드리겠소. 그가 제시한 금액은 가게의 1년치 월세를 해결하고도 남는 거액이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들고 분해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계 뒷면에 새겨진 날짜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2020년 10월 27일 오후 2시 14분. 시계는 정확히 혜진이가 사고를 당한 그날 그 시각에 멈춰 있었다. 심장이 망치처럼 세차게 가슴을 두드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계는 무언가 알고 있다. 이 시계 혹시 따님이나 아주 가까운 분이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며칠 뒤 수리비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노신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요.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지. 큰 충격을 받고 시계도 저렇게 망가졌다고 하더군. 아들. 단서를 찾았다. 나는 수소문 끝에 그의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질린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이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제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나는 시계 수리에 더욱 집착했다. 이 시계를 고치면 혜진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게 문도 닫아건 채 며칠 밤낮으로 시계의 심장을 되살리는데 매달렸다. 그러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작업대 위 액자 속에 있는 혜진이의 사진이 점점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분명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인데 그녀의 웃는 모습이 왜 저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 마침내 시계의 마지막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았다. 가느다란 금소금과 함께 멈췄던 초침이 기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그 작은 소리가 가게의 정적을 깨는 순간이었다. 나는 홀린 듯 작업대 위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극심한 공포가 나를 집어삼켰다. 성공하셨군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겠네요. 노신사의 아들은 멍하니 서 있는 나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다. 이 돈이면 가게의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다. 사진 속 아내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기억의 마지막 조각이라도 붙잡아야 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간이 멈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절박하게 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우리 집안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물건의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고. 사람들은 그들을 시간 수성공이라고 부른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먹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들은 어떤 물건이든 망가지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지만 거기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했어요. 사물의 시간을 되돌리려면 자신의 시간을 내줘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고치면 그 시계와 얽힌 자신의 기억 1년치가 사라지는 거죠. 등가교환의 법칙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카메라를 고친 뒤 아내와의 첫 만남이 안개 속처럼 흐릿해졌던 이유.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고치자 아내의 이름마저 잊어버린 이유. 그건 단순한 피로나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내 기억이, 내 시간이 대가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리공이 아니었다. 내 소중한 기억을 팔아 낡은 물건을 되살리는 시간 수성공이었다. 아버지는 당신이 그 사람일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신 거고요. 나는 비틀거리며 가게로 돌아왔다. 작업대 위 액자 속 여자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모든 게 분명해졌다. 나의 특별한 재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능력을 버리고 남은 기억의 파편이라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때 작업대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물건이 떠올랐다.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혜진이의 스마트폰. 액정은 거미줄처럼 박살 나 있었고 전원은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사진들, 마지막 메시지가 잠들어 있을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이걸 고치면 나는 그녀를 완전히 잊게 될 것이다. 차갑고 단단한 스마트폰의 감촉이 절망처럼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걸 고치면 혜진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얽힌 모든 시간이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그녀와 처음 만났던 빗속의 오후도, 서툴렀던 첫 입맞춤도,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밤도 전부 사라질 것이다.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내가 될 터였다. 멈춰야 해.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다. 희미해져가는 기억의 파편이라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진실을 아는 대가로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나는 그녀의 마지막을 알아야만 했다. 기억이 없는 삶은 공허하겠지만 진실이 없는 삶은 지옥일 테니까. 이건 그녀를 위한 마지막 수리이자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드라이버를 쥐었다. 작업등 아래 스마트폰에 깨진 액정이 처참하게 빛났다. 손끝에 아주 미세한 힘을 주자 기이한 현상이 시작됐다. 거미줄처럼 퍼져나갔던 균열들이 마치 시간을 거꾸로 감는 필름처럼 소리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던 소리가 거꾸로 재생되는 듯한 이명이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와 처음 만났던 날의 비냄새가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멈추지 않고 내부 회로에 손을 댔다. 끊어진 부품들이 서로를 향해 이끌리듯 붙었고 차갑게 식었던 기계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 온기가 내 손끝에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내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연결하고 뒷판을 닫았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수리가 끝났다. 그녀의 부드러웠던 머릿결의 감촉, 달콤했던 채취,
나를 보며 웃던 그 눈빛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익숙한 부팅음과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완벽하게 수리된 스마트폰. 그리고 완벽하게 텅 비어버린 내 머릿속.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 액자를 보았다. 사진 속에서 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예쁘장한 얼굴이었지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홀린 듯 스마트폰의 잠금을 풀었다. 동영상 폴더에 파일이 하나 있었다. 사고 당일 날짜였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 액자 속 그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민준 씨, 이걸 보고 있다면 날 전부 잊었겠네요. 화면 속 낯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다. 괜찮아요.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그녀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화면 너머의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처음 듣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의 그 특별한 능력, 당신은 단순한 기술이라고 믿었겠지만 난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 당신이 할아버지의 낡은 만년필을 고쳐줬을 때 당신은 할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추억을 전부 잊어버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당신의 재능은 사물의 시간을 되돌리는 만큼 당신의 시간을 대가로 빼앗아 간다는 걸.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준 씨, 나 아팠어요. 아주 많이. 당신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언제나 완벽한 것만을 사랑했던 당신이 조금씩 부서져가는 날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는 대신 당신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길을. 내가 떠난 뒤 당신이 이 스마트폰을 꼭 고쳐주리라고 믿었어요. 내 병도 죽음도 그리고 나라는 고통스러운 기억도 전부 잊고 다시 당신의 완벽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그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 있었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앞에는 처음 보는 여자의 영상과 그녀가 남긴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뿐인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작업대 위 액자를 보았다. 영상 속 그 여자가 액자 안에서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자는 너무나 낯설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이 여자를 기억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누구세요? 나의 목소리는 텅 빈 가게 안에 공허하게 울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 방울의 눈물이 액자의 차가운 유리 위로 떨어져 낯선 그녀의 웃음을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가게 안에는 차가운 금속과 기름 냄새만이 남았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완벽하게 수리된 세상의 냄새였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SB.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아침 6시 기상,
7시 지하철 탑승, 8시 회사 도착. 점심은 항상 구내식당 B코스. 이 루틴에서 1분이라도 벗어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계획되지 않은 삶은 재앙과 동의어니까. 그래서 나는 불확실한 미래 대신 예측 가능한 오늘을 산다. 29, 김민준. 이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정확히 7시 스크린 도어가 열리는 순간 4번 칸에 몸을 실었다. 역시나 바닥 한가운데가 음료수로 질척거렸다. 어젯밤 누군가의 실수가 오늘 아침 내 구두를 더럽히는 상황. 나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오염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가장 안쪽, 비교적 깨끗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무표정했다. 저 얼굴로 10년, 20년을 더 살아가겠지.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저 정해진 사실을 확인하는 기분. 그때였다. 쿨럭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고요한 객차 안을 갈랐다. 소리의 진원지는 내 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몸. 제발 나만은 휘말리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하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집요하게 나를 향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내 팔을 붙잡았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몸이 굳어버렸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역한 양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것 좀. 그가 내 손에 억지로 쥐어준 건 손때 묻은 낡은 USB 하나였다. 은색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 같은 것이 긁혀 있었다. 이게 대체 뭐지? 의문이 담긴 내 눈을 마주하며 노인이 속삭였다.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물? 생면부지의 노인이 나에게 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열어보면 알게 될 걸세. 자네가 놓쳐버린. 노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하철이 멈춰섰다. 거짓말처럼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객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남은 건 노인의 온기가 희미하게 밴 차가운 USB의 감촉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홀린 듯 책상 앞에 앉았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지만 노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결국 그가 쥐어준 USB는 내 손에 그대로 남았다. 버릴까? 몇 번이나 망설였다. 하지만 자네가 놓쳐버린 것이라는 마지막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딸깍. 화면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명은 만약.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폴더 안에는 동영상 파일이 딱 하나 있었다. 파일명은 오늘.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모니터가 환해지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다. 영상 속에 있는 건 분명 나였다. 하지만 내가 아니었다. 영상 속의 나는 지금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은 처음 보는 바닷가였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리고 내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영상 속의 나는 행복해 보였다. 내가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으로. 이건 대체 뭐지? 누구의 기억이지? 혼란스러운 머리로 화면을 들여다보던 순간 영상 속의 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민준아, 보고 있냐? 이게 네가 선택했어야 할 오늘이야. 소름이 끼쳤다. 화면 속의 나는 마치 나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다. 그때 영상이 끝나며 폴더 안에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 과거의 날짜들이 순서대로 화면을 채웠다.
이건 단순한 영상 파일이 아니었다. 이 USB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인생을 담고 있었다. 밤을 꼬박 새웠다.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의 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열어봤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영상 속에 나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와 함께 영상 속에서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 서윤이라. 입안에서 낯선 이름을 굴려보았다. 마치 내 것이 아닌 퍼즐 조각을 쥔 것처럼 이질감이 느껴졌다. 한 영상에서는 내가 그녀에게 반지를 건네고 있었다. 프로포즈였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 속에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했다. 나는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정작 내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건 내가 아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이다. 하지만 왜일까? 화면 속 가짜 행복이 진짜 내 삶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창밖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망했다.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지각이었다. 계획이 어그러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허둥지둥 회사에 도착하니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사무실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등 뒤에 꽂혔다. 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관리의 신 김민준이 지각이라니. 비웃고 있겠지. 내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어젯밤 봤던 영상 속 서윤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와 함께 있던 바닷가의 햇살, 파도 소리, 짠내 섞인 바람. USB 속 세상이 현실을 좀먹고 있었다. 그때 메신저가 울렸다. 박 팀장 김대리, 잠깐 내 자리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 팀장은 나와 정반대의 인간이었다. 즉흥적이고 계획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식의 자유로운 영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결과물은 언제나 완벽했다. 나는 그런 그가 늘 불편했다. 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팀장이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서류 더미로 폭격을 맞은 듯했다. 김대리, 오늘 늦었더군. 질책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긴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준비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딴 생각에 빠진 얼굴인데. 전곡을 찔렸다. 무슨 프로젝트를 그렇게 혼자 꽁꽁 싸매고 있어? 표정이 꼭 나라 잃은 사람 같잖아. 그는 농담처럼 말하며 웃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USB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게 뻔했다.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공간에서 1초라도 더 머물다가는 모든 걸 들킬 것만 같았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등 뒤로 그의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다. 아, 맞다. 김대리. 네? 자네 보니 옛날 생각나서 말이야.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혹시 서윤 씨 만나면 내 안부나 좀 전해주게. 시간이 멈췄다. 박 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윤 씨 만나면 내 안부나 좀 전해주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박 팀장이 서윤을 어떻게 안다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질문이 폭발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겨우 한마디였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다. 이건 그냥 환상이 아니었다. USB 속 세상은
내가 모르는 과거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서윤이라는 여자는 실존 인물이었다. 그리고 박 팀장은 그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그녀를 알고 있었던 걸까? 기억나지 않았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은 계획표 안에 있었고, 그 어디에도 서윤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통제 불가능한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조퇴 신청을 했다. 몸이 아프다는 뻔한 핑계를 댔다. 박 팀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무심한 표정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아는 김민준은 진짜 김민준이 맞는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창고 방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그래서 외면했던 과거의 흔적들이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 빛바랜 편지, 유치한 기념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불확실한 감정과 예측 불가능한 관계의 잔해였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것들. 그때 손에 앨범 하나가 잡혔다. 대학교 졸업 앨범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뻣뻣한 표지를 넘겼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다. 단체 사진 속 한 구석. 앳된 얼굴에 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영상 속의 그녀 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과거의 한 조각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는 같은 동아리였다. 유레카라는 이름의 영화 동아리. 사진 속에는 박 팀장도 있었다. 그는 우리보다 2학번 높은 과 선배였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나는 왜 이걸 전부 잊고 있었지?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특정 부분만 도려낸 것 같았다. 앨범 마지막 장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떨어졌다. LP바 망각 추억을 연주해드립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어떤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나는 명함을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를 가리키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자 오래된 나무로 된 문이 나타났다. 문 위에는 망각이라는 네온사인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었다. 딸랑. 오래된 풍경 소리와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 안은 어두웠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바 테이블 안쪽 희미한 조명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하철에서 나에게 USB를 건네고 쓰러졌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가 죽은 듯한 눈으로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올 줄 알았네. 노인의 목소리는 늙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저 목소리로 나에게 선물이라며 USB를 건넸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눈앞에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뇌가 따라가질 못했다. 어떻게 살아? 목이 잠겨 갈라진 소리가 나왔다. 노인은 대답 대신 술병을 들어 내 앞에 잔을 채웠다. 호박색 액체가 잔을 채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갈랐다. 그날 쓰러진 건 내가 아니야. 나처럼 자네에게 선물을 받았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한 어떤 불쌍한 영혼이었지. 그의 말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긴 뭐 하는 곳입니까? 당신은 누구죠?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내 계획에 없던 변수. 통제 불가능한 미스터리. 미쳐버릴 것 같았다. 노인은 잔을 들어 보였다. 이곳은 망각이야. 이름 그대로 잊고 싶은 기억을 파는 곳이지. 잊고 싶은 기억을 판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그리고 나는 그 기억들을 수집하는 사람이고. 그는 턴테이블에 낡은 LP판을 올렸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느린 재즈 선율이 흘러나왔다. 음악 소리가 마치 내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자네도 한때 이곳의 손님이었어. 아주 간절한 손님. 노인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USB를 향했다. 자네는 사랑했던 여자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팔았지.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서윤. 그 이름이 심장을 찔렀다. 그 대가로 뭘 원했는지 아나?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삶. 예측 가능한 루틴. 다시는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 내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린 대가였다니. 기억을 지운다는 건 영혼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아. 자네는 그렇게 텅 빈 껍데기가 되길 자처한 걸세.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거짓말.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왜 박 팀장이 그 여자를 아는지, 왜 자네만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는 내 마음을 꿰뚫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불확실성. 그 시작이 바로 서윤과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이었다. 나는 그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팔아버린 것이다. 왜 저한테 다시 이걸 주신 겁니까? 제가 버린 거라면서요. 나는 USB를 쥔 손을 떨었다. 노인은 잔을 비우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텅 빈 것 같던 눈동자에 희미한 감정이 스쳤다. 연민이었을까? 모든 거래에는 작은 예외 조항이 있거든. 기억을 판 사람이 아주 가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내 마지막 변덕이자 자비일세. 그는 내 손에 들린 USB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 안에 마지막 파일이 하나 더 생겼을 걸세. 나는 홀린 듯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노인의 말대로 if 폴더 안에 새로운 영상 파일이 생성되어 있었다. 파일명은 단 한 단어. 이유. 그걸 열면 자네가 왜 서윤을 잊어야만 했는지 그 끔찍했던 마지막 날의 기억을 전부 보게 될 거야. 노인의 목소리가 지하실의 낮은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명심하게.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자네가 판 기억은 영원히 자네 것이 돼.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지금의 안정된 삶으로도 이곳 망각으로도. 이유. 파일 이름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혔다.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다. 그걸 여는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내 손가락은 트랙패드 위에서 몇 번이나 망설였다. 한 번의 클릭. 이 동작 하나로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대로 노트북을 덮고 이발을 나선다면 나는 다시 어제의 김민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감정 없는 인형.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기계. 그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나는 도망쳤던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부터. USB 속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툰 프로포즈에 눈물 찢던 서윤의 얼굴. 바닷가에서 내 어깨에 기대 잠들었던 그녀의 온기. 그것은 가짜 행복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의 내 삶에는 없는 진짜 감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마우스 커서를 이유 파일 위로 옮겼다. 그리고 클릭했다. 화면이 하얗게 빛나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익숙한 자동차 내부. 운전석에는 내가 앉아 있었다. 조수석에는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아,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 속에 나는 행복의 겨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다. 완벽한 미래를. 그때였다. 끼익. 화면을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소리.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우리를 향해 돌진해왔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피할 방법도 없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계획에 없던 완전한 불행이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다. 잠시 후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부서진 차창, 희미한 비상등 불빛, 그리고 피. 내 옆에서 서윤이 눈을 감은 채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하얀 원피스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 절규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이 내가 지워버린 마지막 기억이었다. 노트북을 덮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잊었던 고통이, 지웠던 죄책감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눈물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는 오열이 한참이나 이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바에는 나 혼자였다.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LP판만이 홀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랐다. 삐걱이는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나는 텅 빈 거리 한가운데 섰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정해진 계획도 돌아갈 안정된 삶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내 지독한 과거를 똑바로 마주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수정 불가능한 내 삶.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